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이제 한가위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었는데 어떻습니까? 도령 같습니까? 아니 양박집 자색 같습니까? 그런데 저보다 더 한복들이 잘 어울리는 분들이 계셨으니 이름하여 돌직구 패밀리입니다. 소개합니다. 자, 우리 시작하면서 다 같이 풍성한 한가위 되시라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차렷 인사! 네, 오늘 이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명절 연휴 사실상 첫날을 맞아서 저희가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고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들 전해주려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자 조간신문들이 어떤 뉴스, 어떤 사진, 그리고 어떤 기사에 주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1면입니다. 사우디 성지 순례 중 717명이 압사했다. 추석 연휴 첫 시작이지만 안타까운 소식에 동아일보 1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이슬람 성지인 메카에서 정기 성지 순례 기간 중 24일 압사 사고로 최소 717명이 사망하고 863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해서요. 이슬람권 전체가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입니다. 정치기사 보겠습니다. 쇄신한 핵폭풍에 야당의 이 쇄신한 핵폭풍에 다시 찢긴 새정치. 성토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흉흉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이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20대 총선 반드시 출마하겠다. 이 말 가운데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격 인터뷰했던 조경태 의원,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일부 탈당을 한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오늘 저희의 단독 기사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박지원 의원, 조경태 의원 탈당을 시사했다. 야당의 혁신한 비주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역시 같은 기사인데요.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을 나가라고 하면 떠나야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이가 이렇게 분탕질을 치고 나가면 남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다. 박지원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1면입니다. 1면 사진을 보시죠.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각기 다른 이유지만 아마 동병상련일 겁니다.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잇따른 야당의 내용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고 김무성 대표는 친박의 흔들기 플러스 둘째 사위의 이 마약 사건까지 여야 대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 사진입니다. 그래도 추석인데 귀여운 사진 한 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건데요. 추석을 맞아서 손수레를 타고 이 전통시장을 구경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손수레 위에 앉아서 인천 상추 4kg 한 박스를 샀네요. 우리 아이 아버님 상추 참 좋아하시나 봅니다. 추석 장을 보고 있는 이 귀여운 사진 기분이 좀 좋아지시나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신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정치면 김무성 대 문재인. 과연 그 둘의 대결은 어떤 대결이기에? 이른바 부산 영도 빅매치론. 문재인 대표도 부산 출마해야 된다. 그런데 자신의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편하게 출마한 게 아니라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영도로 출마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둘의 대결이 현재 점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김무성, 문재인, 영도 빅매치는 성사될까요? 그 해답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점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끝면에 있는 오피니언면에 있는 만평입니다. 폭스바겐이 이 기업 윤리를 저버렸습니다. 최근 많은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돼서 독일의 대표차가 아니라 독일의 대포차가 됐다. 거짓말하고 있는 피노키오의 긴 매연구 끝에는 폭스바겐의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오늘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돌직구쇼 풍성한 뉴스 준비했습니다. 돌직구쇼는 늘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화배우 이영애 씨일까요? 아니면 김진 기자일까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아마도 한복이 잘 어울리는 사람 중 한 명은 바로 이분일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몇 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한복하면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하면 한복. 특히 이 외국 순방을 갔을 때 박 대통령이 한복 패션이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는데, 자, 프랑스 중심에서 한복을 외치다라는 기사와 사진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들도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박 대통령과 한복, 새삼스러운데 어떤 기사입니까? 지금 올해가 한 프랑스 수교 130주년이에요. 예.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에펠탑을 태극기로 물든 사진도 보여드렸는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행사 중에 하나가 한복 전시회 네. 행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인데요. 예. 루브르 박물관은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국립장식미술관에서 지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한복 전시회에 박 대통령이 취임식에 입었던 두루마기와 함께 예. 또 영국을 북빙 방문했을 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함께 만찬을 했을 때 입었던 그 한복 두 벌도 같이 전시대에 있다고 합니다. 아하,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 저 장면이 루브르 박물관 옆에 있는 장식구 박물관에 박근혜 대통령이 입었던 한복과 두루마기 한복, 대통령 취임식 때 입었던 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붉은색의 이 두루마기 한복이고, 왼쪽에 있는 건 영국의 국빈 방문했을 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함께 만났을 때 입었던, 지금 양쪽에 지금 저희가 동시에 화면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저 한복들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옆에 있는 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고 있다는데, 아니 그것만 해도, 안녕하세요 의원님, 사실 우리 한국의 한복이 프랑스 한복판에 전시된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패션쇼입니다. 우리 한국 의복을 소개하는 패션쇼인데, 여기에 어찌됐든 박 대통령이 이제 국가의 상징적인 국가 원수 아닙니까? 네. 국가 원수가 입었던 옷이 한가운데 전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프랑스에서는 사실 한국 바람이 굉장히 불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30주년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화장품 하면은 프랑스 아닙니까? 예. 프랑스 유명하죠. 그런데 프랑스 신한복판에 한국계 화장품들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뭐 비비크림이라든지,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예. 색조 화장을 많이 합니다. 기초 화장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초 화장품이 프랑스에 굉장히 한국계, 우리 걸 또 모방한 제품 많이 팔립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의복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국의 전통 의상이 서양 사람들한테 굉장히 참 단순하게 뭐 전통 의상이니까 원주민이 입는 옷이 아니라, 예. 서양 사람들한테 통할 수 있는 세련됨, 예.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서양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역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우리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 옷에 대한 홍보 사절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예. 프랑스에서 파리는 유럽의 한 복판 아닙니까? 파리의 유럽의 한 복판에서 우리 옷을, 우리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굉장히 한류용품이 불고 있다. 한복도 이번에 갔고, 방금 말씀하셨던 화장품도 있고, 또 우리 국산 빵 브랜드인 그 바게트 빵 맛있는 파리 뭐 있잖아요. 거기도 파리에 이번에 진출을 했다. 그래서 이 참 한국의 문화가 파리에 많이 진출이 돼 있다 하는데, 사실은 패션 분석 전문인 이문순 변호사님, 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때 입었던 저 두루마기 한복, 사실 제가 인수위 출입 기자를 하면서 취임식까지 상세히 취재를 했었는데, 네. 과연 어떤 패션을 입고 취임식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국민의 관심사였는데, 당시 대통령이 입었던 두루마기 한복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화제가 됐어요.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한복이 되게 잘 어울리는 체형이에요. 어허. 어깨가 좀 처져 있고요. 예. 그리고 목은 길고요. 그리고 하관이 뭐 요즘 사람들처럼 V라인은 아니고 살짝 둥그런. 하관이 둥근데, 그 네. 하관이 또 옛날 관상으로는 좀 이렇게 복 있는, 한복에 잘 어울리잖아요. 우아해 보이고. 그리고 늘 박영수 여사, 유경수 여사. 유경수 여사, 죄송합니다. 예. 유경수 여사처럼 늘 업스타일을 고수하시고 하다 보니까 예. 유경수 여사 이미지도 떠올리면서 한복이 어허. 참 잘 어울린다라는 평가를 받으시는데. 그러군요. 근데 이제 점수를 100점을 드리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예. 조금 안타까운 게, 아니, 왜요? 취임식 때 입으신 한복이나 이것이 전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더 한복이 잘 어울리는 체형인데, 그 옷의 전반적인 핏감이라고 하죠. 예. 핏감이 좀 한복을 잘 살리진 못했고, 키가 좀 작아 보이게 짱뚱하게 밑에를 잘라버리고, 아마 걷기 좀 편하시라고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좀 짱뚱하게 잘라버려서 키가 실제 키보다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모양도, 무늬도 이렇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우아함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한복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그리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국제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이 줄곧
한복을 입었습니다. 뭐 정식 행사 때는 양장을 입더라도 이제 교민들과 교포들과의 만남 때는 다시 한복으로 갈아입는 한복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대통령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대통령이 오늘 미국으로 떠납니다. 유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는데 걱정은 이른바 종북단체들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때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한다는 등의 극단 시위를 할 것으로 예고돼 있어서 이것이 조금 우려되고 있는데요. 안녕한 전 의원님. 네. 북한에서 뭔가 지령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금 우리 정보 당국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 최근 북한 당국이 해외, 전 세계 해외 종북 세력들이 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 사람들은 우리 국적자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런 분들은 북한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북한 당국자 말 듣고 그들의 지시를 언제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시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친미 사대와 동족 대결에 환장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환장한 예. 남조선 집권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한 거죠. 집권자의 미국 행각을 단죄 규탄하라는 지령을 하달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북한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종북 세력들에게 그 지령을 그렇죠. 하달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가 이번에 유엔 방문이 있고 10월 중순쯤에 오바마 대통령이 향한 만나러 가는 워싱턴 방문이 있습니다. 9월, 10월 지금 계속 있어요. 그렇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과거에도요, 이 사람들이 때만 되면 나타납니다. 어허. 플래카드를 들고 나타나서 앞에서 외쳐댑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들이요,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읽어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경축 비행기 추락, 어허. 박기인의 즉사, 이런 거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다닐 수가 아니, 있습니까? 박귀인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희화한 말인데 즉사. 살인마 파크네야, 죽은 아이 살려내고 너도 당장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외에서 사실은 막말을 벗어나는 막말하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이 또 제일 재밌는 게 친미 4대. 그러면 왜 미국에서 삽니까? 왜 그러게요. 미국 차 타고 다니고 미국 복지 시스템 혜택 받고 삽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미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이들 가운데서는 국내에서 이제 이적단체 수사를 하니까 도망갔던 예. 이상준 코리아 연대 대표. 이들이 지금 단골맨들이에요. 이 사람 중에 상당수는 또 북한 가서 김일성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철저한 종북,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대로 한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 망신을 톡톡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뉴욕 방문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진짜 핵심은 내달 10월 중순에 있을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 워싱턴에서 한판을 벌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더구나 민주노총 있지 않습니까? 국내 민주노총이 예. 박성민 통일위원장 등 4, 5명을 내달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서 미국에 파견해서 이 데모에 합류시킬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뉴스입니다. 청와대 경호팀에는요, 현재 9월,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방미 계획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에서 종북 세력에게 지령을 보내서 지난번 방미 순방 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을 해서 즉사를 했다는 등의 정말로 과격한 피켓 시위가 과연 누구의 배후로 이루어졌는가 궁금했었는데 북한 당국의 직접 지령을 받고 이루어졌다. 그리고 김기종,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일으켰던 김기종 사건과 같은 유사한 일이 이번 미국에서 있을 수 있다. 청와대 경호팀은 이렇게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진 전 대변인. 네. 살인마 박근혜야, 죽은 아이 살려내고 너도 당장 죽어라. 이런 수준은 말입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뭐 좀 우습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영향력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텐데, 예를 들면 해외에서 이런 그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경우들이 언제 있었느냐면 유신 시대 때 하고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해외에 망명을 하고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에서 유신 정부에 대한 비판, 예. 항의 시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내려고 했었고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미국에서 망명 시절에 그런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때는 동포들이 피켓만 들고 한국 대사관 주변을 이렇게 댕기기만 해도 해외 언론, 우리 국내 언론은 안 나죠. 그러나 해외 언론은 관심을 거기 보이고, 어쨌든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언론이 통제되거나 이러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별다른 해외 언론의 반응도 없거니와 이런 식으로 그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건 전에도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 대표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거는 그 북한 당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행동, 결정사항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맞아요. 지난번 방미 때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에 대한 모독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에 대해서 분명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해외에 있는 반정부 단체, 겉보기에는 반정부 단체인데 뭐 사실상 말씀하시는 걸 보면 종북 단체, 친북 단체인 것 같은데 그런 단체들이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언론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형사법에서 처벌될 사항은 아니죠. 정부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막말은 네. 그건 비판도 아니고 뭐 별 정치적 의미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미국이나 유엔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 저도 뉴욕에 한번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교통 통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고 그 주변에서는 많은 NGO들이 그 데모나 시위를 합니다. 데모나 시위나 어떤 유엔 정부의 유엔의 어떤 의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난번에 시위가 있었을 때 이런 시위를 했을 때도 화제가 됐는데 이렇게 경락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시위라는 거는 자기의 의사를 갖다가 방법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막말과 거친 말과 욕설이나 이런 거를 저주를 포함한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의사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낮은 수준 자체가 뭐 아무리 종북단체의 그 조종을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한반도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도대체 이분들의 주장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전용기가 사고가 나면 이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잠시 후 오후에 방미 일정길에 오릅니다. 유엔 자리에서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도 또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말고 박 대통령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너 고소! 이 포스터로 다시 유명해진 강용석 전 의원, 강용석 전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씨가 그의 포스터가 서울 변호에서 부적격하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 포스터 사당역이었나요? 잠실역이었나요? 이 지하철역, 서초역이었군요. 변호사 사무실이 많은 네. 서초역에 이 광고 메시지를 부착해서 주위 사람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아연실색하게 했던 이 너 고소 포스터. 이 결국은 서울 변회가 이 포스터는 참으로 부적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채널A 단독 취재 결과 밝혀진 사안인데요. 자, 박용진 전 대표. 예. 역시 다른 변호사들은 이 포스터를 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군요. 물론입니다. 예. 누가 저도 품이 있다고는 아무도 품위와는 생각하지 아무 관계 없는 예. 거고요. 전에 우리가 이거를 예고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가 있고요. 24일 날 회의가 있을 거다 했는데 열렸네요. 열려서 해당 광고가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과 문구를 넣어 변호사법에 규정하는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면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부적격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냐면 다음 달 추석 연휴 잘 지내고요. 다음 달 6일 열리는 서울 변호사회 상임이사회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 광고와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그 치워라 보기 싫다. 예. 철거 명령을 내릴 거냐, 예. 시정 조치를 내릴 거냐, 아니면 강용석 변호사를 징계할 수도 있다. 요거를 결정하는 조사위원회 회부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근데 여기에 또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철거하고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 변호사는 광고 2탄, 예. 광고 3탄 다 준비되어 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암시랑도 아니요. 이렇게 예. 지금 얘기를 하면서 버티고 있고요. 사실 강용석 변호사는 이 광고로 거둘 거 다 거뒀잖아요. 거둘 거 다 거뒀고. 광고의 원래 취지였던 광고 효과는 만빵 거뒀고요. 예. 게다가 이것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가 그 불륜 의혹에 쌓여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네. 생각보다는 너 고소
이렇게 좀 약간 해프닝성의 변호사로 이미지 이렇게, 탈바꿈에 그럼요. 성공했다 성공한 이거죠. 게 있어요. 제가 그리고 저거 보고 다시 웃었던 게 네. 지금 한참 이슈 메이커인 조경태 의원 예.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왜요? 저 사진이요. 조경태 의원과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 네. 안철수 그 당시 안철수 CEO에 대한 무슨 뭐 지원 교과서에 실렸던 이 문제를 놓고 둘이서 국회 상임위에서 설전을 부리던 중에 아, 요즘 유명한 조경태 의원과 네. 같이 말싸움하던 말싸움하던 중이었군요. 중에 조경태 의원을 향해서 이봐 이렇게 하던 그 장면이래요. 그러니까 예. 조경태 의원한테 너고소 이런 건 아니었고 예.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저 사진을 보고. 아, 그렇군요. 설전이라는 것도 굉장히 뭐 수준 높은 어떤 정책에 대한 설전이 아니고 네. 이제 안철수 대표를 막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자 조경태 의원이 아이고 젊은 사람이 왜 저러고 살아라고 하자 예. 이제 강윤석 변호사가 이봐 그러나 당신은 몇 살이나 나랑 차이가 나 역시 강윤석 변호사네요. 1살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나왔던 그 장면이라고 합니다. 강윤석 변호사, 이 변호사 협회의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2, 3탄은 준비하셨다던데. 아니, 사진이 많으니까 카피만 있으면 되니까요. 세다 그러면 당연히 낮춰야죠. 네. 수위를 낮춰서 하시고 네.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승희 위원님. 아하하, 사진은 뭐 많으니까. 이거 말고 지금 줄 서 있다 이거예요. 2탄, 3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인생 정말 반전의 주인공이고 어떻게 보면 대중의 심리를 이용할 줄 아는 거예요. 대중이 뭘 좋아하고 뭐에 열광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광고 효과가 좋은 포스터를 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예. 이제 아까 뭐 서울지방변호사에서 징계 조치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주의 정도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겠어요. 어쩌겠어요. 오히려 징계 조치를 해주면 더 감사한 일이죠. 예. 오히려 더 강윤석 변호사가 이걸 즐기고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가 오늘 한 것도 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하니까 하고 또 이제 아마 어떤 언론들은 뭐 많은 언론들이 이제 제2탄이 나오면 또 광고할 겁니다. 네. 그럼 또 변호사협회에서 또 경고를 주면 또 기사를 낼 겁니다. 또 언론에 나오겠죠. 아마 강용석 변호사라고 이제 변호사니까 변호사는 그걸 상당히 즐기고 그 언론의 시스템, 예. 언론이 작동 시스템 아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윤석 변호사가 굉장히 머리를 썼군요. 그렇죠. 충분히 즐기고 있고 광고 효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걸로 해준 것만 해도 이건 몇 천만 원, 몇 억짜리입니다. 아, 그러게요. 강용석 변호사는 이미 변호사의 징계 여러 번 회부가 됐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뭐 새로 회부되는 게 뭐 그닥 무섭거나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사회의 징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군요. 아, 그럼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전화를 해서 나 내일 징계야 라는 식으로 그 즐기는구나. 아주. 네, 예.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강 변호사는 그리고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했는데 저는 변호사회 결정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품위 유지 위반이 뭐 변호사가 대단하다고 품위 유지를 따로 유지해야 됩니까? 음. 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강용석 변호사는 일단은 별로 유지하고 싶은 품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거기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방송인으로서 더 성공을 예. 했던 분이고 예.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누구나 사람은 정말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하나씩 있는데 이 강용석 변호사 특유의 이 멘탈은 예. 정말 이 배울만하다라는 걸 요즘 새삼 느낍니다. 예. 강 변호사는 사실 변호사라기보다는 조금 사업가에 맞는 멘탈을 좀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거는 네. 아버지가 사업가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는 강용석 변호사를 좀 이해를 하려면 과거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어떤 상태고 어디로 가는지를 좀 같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강용석 변호사의 과거는 예. 사업을 하셨으나 거의 17년을 감옥의 교도소에 있었던 방송에서 얘기한 사건입니다. 사업가 아버지 밑에서 컸었고요. 거기서 굉장히 머리가 좋았으나 아버지의 서포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컸었고 예. 그리고 또 참여연대에 들어갔으나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한테 굉장히 뭔가 많이 실망을 많이 했었고요. 예. 실망을 했었고 그것이 강용석 변호사의 과거의 모습이라면 현재의 모습은 강용석 변호사는 미디어 중독 상태입니다. 사실. 미디어 중독 상태다. 미디어 중독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출 중독 상태예요. 예. 자신이 어떤 뭐 반박글을 받더라도 그래도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거와 현재를 딛고 강용석 변호사가 나아가고 싶어하는 미래는 무엇이냐? 예. 그것은 단 하나. 권력과 성공입니다. 권력과 성공이다. 성공이라면 지금의 이 모든 비웃음,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예. 그것은 자신은 성공으로 가는 일종의 투자,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 스트레스 당연히 받을 겁니다. 예. 그런데 견뎌내는 겁니다. 예, 어쨌든 강윤석 변호사,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덕 기준과는 상당히 다른 도덕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륜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강윤석 변호사는 아직 이렇다 할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더욱이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돼서 박원순 시장과 다시 한번 맞붙고 있는 형국인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강윤석 변호사의 이 너 고소 광고 포스터는요. 철거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저희 채널A의 두 번째 단독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 어제 새정치혁신위는요, 박지원 의원은 절대로 공천 안 준다, 출마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 탈당도 불사할 기세입니다. 조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탈당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무소속으로 있겠다는 구상. 지역구인 전남 목포의 당원과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해온 박 의원은 당초 다음 달 3일쯤 탈당할 예정이었지만 혁신위가 공천 배제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탈당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혁신위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로비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박 의원은 공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하급심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대표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셨고 이런 분들이 내년에 재선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한명숙 유죄 확정 판결에는 불복하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은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어 사장시키겠다는 것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지역의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도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결기를 보였습니다. 공천? 안 받으면 저는 민천 받으면 되는 거죠. 박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권노갑 상임고문 등 DJ계 인사들에게 탈당 동의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교동계 한 전직 의원은 권노갑 고문은 이미 박지원 의원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하기로 했다며 동교동계가 탈당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때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수진입니다. 절대로 박지원 의원만큼은 출마 안 된다. 20대 총선 출마 안 준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공천 안 된다. 라고 어제 야당의 혁신위가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 방금 저희 조수진 정치부 차장이 단독으로 취재한 대로 공천을 안 주면 민천을 받으면 된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이 소식 채널A 단독 보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한 전 의원님. 네. 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누굽니까? 정치 구단이에요. 아마도 문재인 대표보다는 이 정치적인 단수가 훨씬 더 고차원일 것 같은데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이 안 되면 민천이다. 민천이랑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이야기. 탈당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에게 지금 카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올 초만 하더라도 박지원 대표가 이른바 비박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여름을 지나면서 비박의 중심이라는 위치는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언론에 거의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새정치연합 내 비박은 주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안철수, 예. 김한길, 요즘 또 정세균계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정세균, 그렇죠. 또 동교동계, 호남계 다양한데 어제 혁신위가 다 타깃으로 잡은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박지원 대표는 그들을 뭐 대표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 게다가 이제 명분에서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소된 사람 물론 그건 헌법에 위배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유죄로 취급하는 것은 헌법의 위배입니다. 아마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건 어찌됐든 당에서 그렇게 했을 때 반발할 수 있는 거의 카드가 많지 않아요. 게다가 예. 이제 목포를 이야기하는 목포의 현재 시장이 무소속입니다. 지난번 박지원 후보가 밀었던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에게 밀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지역 기반도 만만치가 박지원 후보가, 박지원 의원이 생각한 것처럼 지역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목포에는 지금 많은 후보들이 지금 나서서 도전자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박지원 지금 의원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한 상태에서 이제 그러나 추석 지나면서 박지원 대표는 전 대표죠. 굉장히 순발이 뛴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후각이 굉장히 발달된 정치인입니다. 정치적 후각이 굉장히 발달한 아마 정치에 정치인이다. 관한 현역 정치인을 관해서는 최고의 정치적 감각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법 카드는 많지 않지만 카드가 많지 않은 가운데서 견딜 수 있다는 게 내공입니다. 내공이다, 그게. 그래서 박지원 대표의 내공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아마 기상천외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옛날에 김상현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DJ의 김상현 그 고문죠. 지금 고문으로 됐을 겁니다. 새정치연합에. 제가 그분이 취재를 할 때 제 기자를 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국회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어허. 그때 공천 떨어졌습니다. 공천 떨어졌는데 분명히 저희들 앞에서 그 이야기했어요.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국회에 들어가고 말겠다. 예. 많은 기자들이 웃었습니다. 김상현 의원이 나간 다음에. 그런데 결국 국회를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왔어요. 어떻게 막 사실 현재 그 새정치연합계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때 새로운 당을 만들면서 어쩌면서 입성했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참 내공 대단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그 김상현 의원만큼의 내공을 보여줄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그때 공천 받아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무소속으로? 무소속 다른 당 공천을 받아 들어왔죠.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승희 위원님. 공천을 안 주면 민촌으로 들어오면 돼.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무소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를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던 조경태 의원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박지원 의원은 우리 조수진 차장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2심에서 유죄를 받았거든요.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본인은 이거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거하고 기준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설득력이 없고 저는 뭐 혁신위의 다른 안은 모르겠지만은 비리 혐의자를 공천 배제하는 것은 혁신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것이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모습이 어떻게 빚어질지 모르고요. 이것은 어저께 그 조경태 의원이 얘기한 대로 소신 발언과 소신 발언을 그러니까 막말을 구분해야 된다. 내가 그 당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 얘기를 몰아붙여서 해당 행위로 규정해서 내고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고. 예. 박지원 의원의 이런 반발은 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윤진 전 대변인, 박지원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번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직을 두고 치열하게 경합을 붙었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지금의 문재인 당대표. 아슬아슬한 차이로 박지원 의원이 대표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당시에 문제가 많았어요. 문재인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한 룰을 막판에 바꿔서 다 이긴 선거를 내줬다. 그만큼 박지원 의원이 당내에서 입지도 많고 당장 조수진 기자 보도에서도 동교동계 따라 나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야당 입장에서는 큰 피해 아닙니까? 지난번 경선의 룰을 원래대로 적용을 해도 사실은 박지원 대표가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웠었어요. 예. 나중에 적용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와 하고 다들 놀랬죠. 무시 못하죠. 그 저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이른바 비노기도 만만치 않구나. 그 문재인 대표 체제를 아예 그 흔들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나 보다. 이렇게 딱 판단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혁신위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요. 중진들 저 험지로 좀 나가주실래요? 뭐 누구는 부산 가시고 누구는 어디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꾸러미가 있고요. 또 한 꾸러미. 그 한 꾸러미 중진들 어디 나가세요는 그냥 촉구한 겁니다. 아무런 뭐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요. 그냥 촉구예요, 촉구. 그런데 박지원, 신계륜, 신하경, 김재윤 이분들 같은 경우에 하급심에서 이미 형을 받았거나 아니면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분들은 배제 대상이거나 정매 심사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판단은 결이 좀 다른 거죠. 앞에는 희생을 요구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은 공천 배제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엄한 경계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반발결이 좀 많이 다른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탄압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지원 경우만 그러느냐?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 탄압 저지 대책위를 만들었어요. 네. 신공안 탄압 저지 대책위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명숙, 박지원, 신계륜, 김재윤, 신하경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당이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가 혁신위가 저분들은 배제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라 하고 지금 내부 혼선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엇박자가 좀 나고 있네요. 예, 혼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네.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당장 나는 뭐 탈당 가능성 카드 딱 열어놨고요. 조수진
기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렇게 시기까지 못 박아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추석 이후에 워낙 이른바 동교동계에 대한 취재 능력이 탁월한 기자니까 충분히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박지원 의원실 쪽에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안에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전투 의지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간에 나가든 아니면 안에 남든 간에 방금 조수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동교동계 구 집권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연부 역강한 이런 동교동계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함께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뭔가 이렇게 혁신이에게 돌 맞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돌 맞았다. 네, 많죠. 그분들과도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뭔가 연합전선을 펴서라도 당 안에서도 얼마든지 탈당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혁신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곰곰이 생각해 주실 필요들도 있다. 네. 혁신이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당 안팎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여기를 잘 모아서 혁신이가 이번에 뻥 터뜨리고 마지막 피나레를 장식하고 나간 것 같거든요. 당의 원로들께서 당의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배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길을 열어줄 건지 아니면 저항선을 설치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혁신위의 발표가 박지원 의원을 내몰려면은 문재인 대표가 본인 생각을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자, 박지원 전 대표도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는 한명숙 총리의 경우를 이건 정치적 암살이다. 이건 무죄를 확신한다 이렇게 했어요. 대법원 다 판결 나왔는데도. 그렇죠. 똑같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액수도 한명숙 총리가 훨씬 많아요. 액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럼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현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치검사를 위한 조작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한명숙과 차이가 뭔가? 문재인 대표가 명확히 밝혀야만이 박지원 의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명숙 총리와 박지원 의원의 유일한 차이점은 친노와 비노라는 차이점밖에 없는데요. 박영진 대변인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비위 대상자이기 때문에 중진위원에 대한 혁신위에 대한 권고와는 결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달리 생각이 되는 게 오히려 제일 교집합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교집합에 있는 인물이다. 예, 조국 교사가 아니 비서실장 한 사람이 무슨 미련이 있다고 공천을 받습니까? 아, 그렇게 말했어요? 했죠. 예, 그럼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또 비위 대상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에도 들어가 있고 가장 교집합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혁신위 입장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찍어내고 저기서도 찍어내고 이러면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나가란 소린가로 들릴 것 같아요. 그것이 결이 다른 거다라는 걸로는 박지원 의원이 설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와 전격 생방송 인터뷰를 했던 조경태 의원, 해당 행위자로 혁신위로부터 지목을 받았던 조경태 의원도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만이 아닙니다. 어제 혁신위가 이른바 저격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철수 의원 해당 행위는 혁신위가 하고 것이다. 야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표현이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한 말 맞아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안철수 의원의 표현이 아니고요. 제가 아마 돌직쇼에서 안철수 의원이 일 내고 있다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안철수 의원은 어느 정도 스케줄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케줄은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위가 이렇게 나오면서 본인에게까지 부산으로 가라는 이야기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혁신위가 안철수 대표에게 부산 가라, 험지 가라 하니까는 또 반발하고 있어요. 반발하고 있는 것도 아마 예측 못했던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는 현재 문재인 대표와의 대척점에서 센 말을 함으로써 본인이 비노의 중심이 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조경태 의원이 더 떠버리니까 별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본인은 이번 당의 이렇게 어지러움 속에서 본인의 입지를 넓히면서 뭔가 정치적 결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친노 위주의 당이 계속 된다면은 저는 안철수 의원이 뛰쳐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명분을 확보하면서. 그래서 밖에 있는 당과, 근데
문재인 대표가 자꾸 안철수의 의원에 대해서만은 그냥 애정을 보이죠. 예. 그건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중도를 공략하려면은 안철수란 브랜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안철수 의원은 저렇게 막말하더라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네. 본다면은. 뭐 윤리의 안철수를 어떻게 제소하겠습니까? 아마 더 센 말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주 대변인,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문재인 대표에게도 혁신이가 사신성인하라 부산 출마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혁신이 관계자가 안철수 의원에게 이른바 설득성 멘트를 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문 대표 자기 지역구 부산에 나가라는 건데 그게 무슨 사신성인이냐. 나는 내 지역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부산에 나가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문 대표가 부산에 출마를 하는 것이 같으냐? 이렇게 되물었는데. 근데 안철수 의원은 제가 여기서 좀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하면 예. 안철수 의원을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결단을 요구한 거를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세상을 바꿔달라고 했던 그 폭풍 같은 그 열정과 지지를 다 받아가지고 한때 50%의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분으로서 그리고 본인이 이 모든 걸 감당하겠다고 여기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노원병에서 한 번 더 해서 국회의원 되시는 걸로 새로운 출발을 삼으실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본인의 주장을 확 넓힐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건지에 서 있는 건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에게 그런 결단을 요청했고 그 결단의 내용 중에 하나가 부산 출마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이가 당 망하자고 안철수 의원에게만 얘기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게 뭘 요구했는지 보지 마시고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의 그동안의 이런 뭐 멘트와 관련해서 혁신과 관련 멘트에 대해서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내적인 각오를 하고 하시는구나 했는데 자꾸 숙제를 내는 사람으로 가고 있다. 교수의 역할로 가고 있다. 저는 정치인은 숙제를 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숙제를 본인이 과제를 선택해서 해결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숙제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 앞에 놓여있는 시대적 과제가 뭡니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감당하시겠습니까? 근데 조국 교수가 문안 쌍끌이로 부산 출마해서 총선 민심을 한번 확 뒤집어 보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혁신이가 이 제안을 하기 전에 본인이 던지고 나갔으면 훨씬 멋있었겠다. 근데 지금은 이미 혁신이가 요청이 들어왔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난 노원 주민들과 약속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더 크게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한 고민. 나만 가면 안 되니까 누구누구도 같이 갑시다. 이런 계획을 내온다든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른바 문안 쌍끌이를 넘어서서 문안조 삼끌이. 조국. 당신도 가자. 당신 조국 뭐 해동군가? 거기 해성군가 거기 나왔어요.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근데 이 인터뷰 한국일보 인터뷰를 보면 조국 교수는 나랑 이게 성리 안 맞아서요. 이렇게 현실 정치는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들 등 떠밀었으면 본인도 같이 갈 수도 있죠. 조국이라고 하는 분 보면 상당히 정치적 자질도 훌륭하신 분으로 제가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만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숙제를 내셨다면 본인도 결단해 주실 필요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런 작심 발언을 하는데 안철수 대표님 숙제 그만 내시고 본인의 과제를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조국 교수님 이번 기회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야당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문안조 삼끌이를 한번 기획해보시고 참여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이 조국 교수가 출마를 해서 당선이 가능성이 높냐 낮냐 여부와 상관없이 이 조국 교수가 자꾸 이 뒤에서 자꾸 이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발언들 서울대 국립대 교수의 신분을 갖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기색을 갖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국립대 교수냐 아니면 정말로 진짜 정치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박윤진 전 대변인의 말처럼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도 부산에 출마한다? 부산? 하면 누구 떠오릅니까? 김무성 대표가 떠오르는데 이러다가 이거 두 사람 대선 가기 전에 맞붙는 건 아닌가? 이른바 영도 빅매치론입니다. 김무성 대 문재인, 문재인 대 김무성, 이른바 영도 빅매치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부산 출마 권유 받았는데 그 후배한테 양보한 사상 다시 갈 수는 없고 그러면 남은 거는 영도인데 둘러봤더니 김무성 대표가 저기서 딱 또 중고등학교 선배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가. 선배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둘이 빅매치 성립될 것인가가 가장 큰 정치 관심사인데 만약에 붙으면 또 누가 이길까? 이게 또 궁금해요, 저희는. 안녕한 전 의원님. 일단 결론부터 물어볼게요. 이번 건은
만약에 문재인, 김무성 영도에서 붙는다.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안 붙는다, 첫째. 붙으면 김무성이 이긴다. 그래서 안 나간다 이겁니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지금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는 거기서 선거를 치른 곳입니다. 물론 영도라는 곳이 부산에서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야당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있는 사하죠. 사 지역과 맞물려서 영도가 같이 굉장히 야당, 부산성은 센, 과거에 김용호 국회의장 지었고 있는데 김용호 의장이 간신간신 이기면서 5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단일 후보 내면 거의 한 40% 이상을 획득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럼 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보가 김무성이라는 게 문제였죠. 영도 분들은 이제 지역 주민은 그렇습니다. 대권 후보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표를 던지면 그냥 제의식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잘 나가는데 내가 뭐 자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빅매치인데 아마 문재인 대표도 그냥 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문재인 대표 측근들 사이에서는 영도보다는 해운대를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김무성 피해간다. 피해간다라는 것보다는 해운대 상징성이 있어요. 해운대가 부산에서는 강남 같은 지역입니다. 서울 강남입니다. 굉장히 소득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여러 메이커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 같으면 강남에서 한번 대결하겠다 이런 식의 분위기인데 해운대가 이번에 또 분구가 됩니다. 분구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안착하기가 쉽죠. 그래서 사실 부산도 아주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 야당표가 많이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대구에서도 대구 수성에서 김부겸 의원이 지금 아주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부산에서는 대구에서는 가장 소득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야당표가 많이 나옵니다. 뭐 지역 감정 해소하자는 그런 논리가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문재인 대표가 굳이 무리수를 두고 김무성 대표하고 하는 것보다는 해운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이제 대권 후보들은요. 총선 때가 굉장히 훌륭한 장입니다. 자기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의 돈으로, 당의 이름으로 개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소로의 찬스입니다. 그것을 놔두고 부산에 묶여있다? 보니 굉장히 아깝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대선 나오지 않다. 그러니까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런 실리를 챙길 것인지 살신성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살신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영도냐 해운대냐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영도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영도 빅매치론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영도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같이 나오는데. 조금 더 시간 좀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위 부답이다. 지금 두 분의 이 반응을 좀 제가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문재인 대표에게 영도로 나갈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 영도 나가세요? 문재인 대표가 멋쩍은데 웃으면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나갈 수도 있지 뭐 내가 뭐 김무성 대표한테 뭐 밀리는 게 뭐 있어? 약간 이런 반응이고 김무성 대표에게 문재인 대표가 영도로 나온다는데요. 소위부답 웃음으로 대답한다. 지가 나와봤자 약간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 일단 제 분석이 맞습니까, 정 의원님? 서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서로 피할 것 같습니다. 서로 저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아까 새정치연합의 복잡한 사정에 대해서 들었는데 지금 새정치연합에 소속된 의원들한테 가장 부족한 거 자기 희생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전부 다 이런 국면에서 조금도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이런 분란이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영도에 나가라는 안팎의 주장? 만약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전 나갔을 것 같아요. 나갔다? 네. 그래서 정말 승부사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표는 그런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친구보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질문, 아까 안영환 전 의원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 박용진 전 대변인에게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영도에서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가 붙는다면 누가 이길 것인지 과연 문재인 대표는 영도에 나갈 것인지 나갈 것 같습니다. 나갈 것 같다? 전 나갈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가 영도로 출마해서 그것도 김무성 대표가 운거하고 있는 그 지역에 딱 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살아있네. 문재인 살아있네. 영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특이한 지역이에요. 부산 지역인데 또 부산에서 섬입니다. 유명한 영도 부교 이렇게 있죠. 다리 들어올리는 그런 다리가 있으면서
영도가 섬이기도 하고 부산에 이제 붙어 있기도 하고 지금은 뭐 그 저 다리가 튼튼한 다리가 새로 또 세워져 있기도 하지요. 근데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세기도 한 지역이고요. 네. 문재인 대표는 그 지역에 연고가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거기 살고 계십니다. 살고 계시는지 하여간 그 지역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살고 계세요. 살고 계십니다. 예. 예, 그런 연고가 있어서 부산 출마가 얘기될 때 사상으로 나가기 전에요. 문재인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었으면 나 영도. 우리 어머님이 살고 계신 예, 영도.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름 이렇게 연고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 김무성 대표는 연고 없이 그냥 거기 지역구 벼서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누가 이긴다 만약에 붙으면? 저는 문재인 대표 승산 있다.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하나 남는 과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예. 그 영도가요. 지역구가 이렇게 좀 어디랑 합쳐질 수가 있어요. 예. 약간 이제 인구수 부족 때문에 그래서 이 계산이 약간 복잡해지기는 했으나 문재인 대표로서는 보다 영도보다 수월한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미 말이 나와 버린 상황이에요. 영도가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거길 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했는데 시간만 좀 줘라 이렇게 대답을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 말고 해운대가 쉽대요. 이미 안영환 대변인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해운대가 더 쉽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온 이상 해운대로 가게 되면 머쓱하죠. 살아있네가 안 나오죠. 살아있네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로서는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예. 영도로 간다. 그러면 저는 승산 충분히 있다.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영도에 있는 산 이름이 봉내산입니다. 예. 봉은 봉황, 예. 임금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젠가는 임금이 난다는 전설이 영도에 있어요. 두 봉황이 한번 붙은다.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붙은다면 저는 가능성 낮게 보지만은 봉내산의 영도. 완전히 남의 일이시군요. 재밌다고 하시는 겁니다. 두 봉황이 과연 어떻게 이길지, 여야가 이 영도에서 붙었을 때 전적이 어떻게 됐을지를 보면은 조금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막상막합니다. 함께 보시죠. 부산 영도 역대 선거 결과 2012년 대선을 보겠습니다. 자, 요때는 박근혜 당시 후보, 새누리당, 문재인 당시 후보, 민주당, 영도에서 둘이 맞붙었습니다. 이때 빅매치였어요, 정말. 2012년. 저는 월드컵보다 이게 더 재밌었어요. 58.7 대 40.8로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직전 선거까지만 해도요, 야당이 우세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선거 기점으로 간신히 새누리당, 여당 후보가 이겼다. 이 선거가 2012년이었고 2013년 보선선거가 바로 김무성 대표가 영도에서 금배지를 달던 그 선거였는데 민주당, 통진당, 야권이 분할이 됐죠. 그래서 두 개를 만약에 합쳐보더라도 김무성 대표가 이때는 65.7%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런 전적과 임윤선 변호사님, 네. 앞서 패널들은 문재인과 김무성의 대결에서 2대1 김무성 대표가 이길 것이다 2명, 문재인 대표 승산이 있다 1명이었는데 임윤선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왜 모는 말리고 싸움은 붙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두 분이 영도에서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좀 흥행도 예. 좀 세우되고 예. 뭐 저희가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뭐 흥미로운.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영도 나가서 덜컥 김무성 대표를 이겼어요. 뭐. 그러면 대권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봉례가 있다면서. 예. 뭐 봉황이 되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저희로서는 편하게 좀 재밌는 구경 좀 하고 싶은데요. 근데 왜 그래서 문재인 변호사라네요. 문재인 의원이 강석 지금 변호사 뉴스 아까 끝났어요. 네, 변호사가 입에 붙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문재인 의원이 지금 부산을 가냐 마냐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정 의원님이랑 같은 마음인데 그거는 근데 반대로 안철수 의원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예. 안철수 의원이 안 간다는 마음이 이해가 가요. 약간 손학규 의원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의원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적자잖아요. 적자면은 자신이 적지에 나가서 제일 힘든 데 가서 싸워도 돌아와도 받아줄 곳이 있는데 손학규 의원은 어땠습니까? 서자였잖아요. 예. 어려운 곳마다 갔잖아요.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그리고 다 떨어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은퇴했습니다. 예. 아마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자꾸 부산 가라는 말이 손학규 트라우마가 떠오를 겁니다. 적자와 서자를 계속 떠오를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른바 서자다. 내가 손학규 의원 말로를 내가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용만 당하다 팽당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질문 하나를 아직 답을 안 주셨는데 네. 김무성 대 문재인 빅매치가 영도에서 성사된다면 승자는? 김무성 변호사라 김무성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예. 지금 당장 수치를 보더라도 문재인 의원이 최대로 받은 게 40%인데요. 그거는 김무성 대표가 지금 65.7%인 걸로 봐서 현실적으로 한 10%에서 5%에서 10% 차이로 김무성 대표가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영도에 나간다면 리벤지 매치예요. 박
대통령, 박근혜 후보에게 졌던 선거 김무성 후보가 다시 또 나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기면은 정말로 대선 못지 않은 그런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진다면 정말로 정치적인 기스, 큰 내상을 입게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 빅매치는 그야말로 뭐 그렇게 얘기하자면 모가지 매치 이런 거 있어요. 모가지 매치. 그러니까 저작거리 말로 한일 축구 대표들 붙으면요. 예. 누군가 지는 쪽은 감독 옷 벗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당장은 정치적인 타격이 있겠지만 만약에 진다 하더라도 그 표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면 정치적인 재기 부산에서 그 정도 지는 거는 정치인 재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차이가 1-2% 정도라면 문재인 대통령 충분히 할 만하다고. 지금은 디펜딩 챔피언이 누굽니까? 김무성 대표예요. 그렇죠. 근데 도전자가 문재인 대표이기 때문에 도전자로서는 그러니까 선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거는 그 분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도요. 누가 시간을 달라고 그럽니까? 도전자. 문재인 대표가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위 부답. 그거 말고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문재인 대표가. 나는 기다릴 밖에, 영도에서 기다릴 테니 다리 건너와. 이렇게 하는 거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곧 그런 결단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의 부산 출마. 그리고 거기에 안철수의 쌍끌이, 거기에 조국까지 붙이면 삼끌이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 큰 어떤 대격변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연 영도에 있는 복내산, 봉황이 살고 있다는 그 복내산에 있는 왕좌를 차지할 주인공은 누가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한국으로 송환된 패터슨 재판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거 이번에도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오늘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패터슨을 잡으러 미국으로 간 수사관이 얼떨결에 이 패터슨한테 반가운 인사를 받았다. 정승민 위원님, 패터슨은 왜 이 수사관에게 인사를 한 겁니까? 아는 사이였던 것이죠. 아는 사이였습니까? 네, 18년 전에 사건이 났을 때 함께 갔던 수사관 이기영 수사관입니다. 이기영 수사관이 이 패터슨에 대해서 처음 수사 단계부터 계속 부인하고 그다음 수사하는 단계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18년 전에 수사를 했었다. 강력반에 그때는 이제 막내 형사로서 계속 패터슨을 이렇게 관할하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다 뿔뿔이 흩어졌죠. 이 패터슨 수사가 끝난 다음에 당시에 수사팀이 5명이었는데요. 2명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1명은 은퇴를 하시고 1명은 다른 부서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인을 하러 미국에 가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사람을 찾으니까 이분이 있는 거예요. 이기영 수사관이. 다시 와서 미국으로 이제 다시 잡으러 간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잡혀 있었으니까 받으러 간 것이죠. 그랬더니 아는 얼굴이 나타나니까 얼굴에 패터슨이 인사를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좀 씁쓸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18년 전에 해결이 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와서 이렇게 다시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있던 이 강력반의 형사들이 얼마나 이 부침이 심한지 이제 18년 전에 했던 회사에서 1명밖에 안 남았다는 것도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당시 18년 전에 이 강력팀, 패터슨을 수사하던 강력팀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때 막내가 지금은 계속 수사관으로 전직을 해서 흉악범들을 상대하는 어느새 쉬운 둘의 이 노련한 수사관이 됐습니다. 패터슨을 또 잡으러 미국으로 갔는데 패터슨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보니까 그때 나 잡았던 형사네. 다시 둘이 뻘쭘하게 한마디도 이 비행기에서 얘기를 나누지 않고 어색하게 돌아왔다는데 문제는 18년이나 시간이 끌었은 만큼 이번에 진짜 살인자를 규명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데 이민선 변호사님, 우리 과학수사 기법 중에 혈흔 분석이다 라는 좀 생소한 기법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혈흔 기법은 무엇이고 그걸로 패터슨의 범죄 행각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걸 자신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과연 18년 전에 풀어줬던 사람을 그때도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때 증거가 없다래 갖고 증거 인멸죄로만 기소했던 사람을 이제 와서 무슨 수로 살인죄로 기소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2008년 이후로 우리는 혈흔 형태 분석이라는 기법을 도입했다. 혈흔 형태 분석. 네. 혈흔 형태 분석이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 드라마 CSI에서 자주 보는 거죠. 혈흔,
피의 흔적이 남아있는 위치, 크기, 모양, 방향 등을 통해서 가해자가 어디에 서 있었고 어느 방향으로 칼을 휘둘렀고 그럴 때 피해자의 몸의 위치는 어떠했고 키 이런 것까지도 몸 크기 이런 것까지도 다 분석을 해주는 것을 바로 혈흔 형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핏자국이 튄 방향과 모양과 위치로 당시의 범죄를 재구성할 수 있다. 재구성할 수 있고 가해자의 말의 신빙성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재판에서 증거력도 있는 겁니까? 네, 증거력 있죠. 예컨대 볼까요, 한번? 예. 화장실 벽에 보면은 많은 양의 혈액이 한꺼번에 분출됐는데 이게 선상 분출 혈흔이라고 합니다. 이 선상 분출 혈흔이라는 거는 동맥이나 심장에 파여됐을 때 피가 한꺼번에 팍 하고 피어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정말 굉장히 많은 양의 피가 확 하고 제가 지금 한복을 입고서 참 살벌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 보세요. 누구의 옷에 피가 더 많이 묻어 있었죠? 패터슨이었죠. 그리고 또 혈흔 분석을 해봤더니 이탈 혈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목에서 칼이 빠져나올 때 혈흔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목에서 그러니까 피해자의 목에서 칼이 빠져나오면서 혈흔이 이 세면대까지 튀었는데 세면대에 패터슨은 서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패터슨의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앞뒤가 맞지 않네요. 맞지 않죠. 그러니까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의 분석 방법을 통해서 패터슨 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과연 18년 만에 다시 마주친 두 사람 이번에도 놓칠 것인지 아니면 범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인지 이 결과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교황이 방미 중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교황에게 한 소녀가 후다닥 뛰어갔다는데 이거 어떤 사연인지 좀 이번에 묻겠습니다. 영상부터 좀 함께 보겠습니다. 어린 소녀 5살 소피가 교황에게 달린 모습. 네, 지금 교황의 포포모빌, 교황 할아버지의 차가 지금 가고 있는데 군중 속에서 한 소녀가 이탈을 해서 검은색 경호원이 제지를 하죠. 그러자 교황이 차를 세웁니다. 내게 데려오라 라고 말을 하니까 경호원이 번쩍 안아서 이 어린 소녀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그 장면이 정말로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환호하죠. 소피의 손에서 담긴 무언가를 교황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소피는 밝게 웃으면서 다시 군중 속으로 돌아가는 이 짧은 장면을 저희가 한 컷의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과연 어린 소피는 왜 교황에게 달려갔을까요? 교황에게 던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임윤선 변호사님, 네.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 소피는 바로 멕시코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죠. 그래서 저 아이 자체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네.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멕시코에서 오신 불법 체류자입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멕시코로 다시 강제 송환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저 아이가 지금 교황께 직접 건네드린 손편지에는 무엇이 써져 있냐면은 교황님, 저는 마음이 슬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황님이 대통령과 의회에 말해서 우리 부모님의 체류를 합법화시켜주세요. 부모님을 내게서 떼어줄까봐 무섭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하네요. 예, 정성희 위원님, 교황이 한번 이거 들어준 적이 있어요, 예전에? 많이 본 장면이죠. 우리가 여기 작년 8월 15일 미사를 드릴 때 여기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비슷하게 파파를 부르짖으니까 와서 위로하고 얘기를 들어준 적이 있는데 아마 저거 약간 아이를 싹 밀어넣은 것 같아요. 그 가족이. 예. 아마 한국 보고 배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포포모빌에서 그래도 저 어린 소녀 그 기획한 걸 다 알면서도 받아준 교황의 자애로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합니다. 광고 후에 저희는 피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의 피날레 기사는 두 컷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우리 어린 아이들. 수학의 기쁨이구나. 자, 추수하는 현장에 가서 수학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사진. 이제 추석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피날레 사진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추석이라 이 동물들도 신이 난 것 같습니다. 동물원의 이 기린이요. 추석 특별 특식 구절판에 저 기린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잔뜩 해놔서 기린들도 이 추석 명절을 참으로 즐기고 만끽하고 있는 사진. 두 장의 사진과 기사를 오늘 피날레 기사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저희가 한복 곱게 차려입었는데요. 한가위 추석 연휴 동안 정말로 가족들과 풍성한 추석 보내시고요.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석 인사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시죠?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차렷 인사!